남편은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결혼 생활, 10년의 예금 5억 원을 모두 인출해 시어머니에게 전부 가져다 주었다. 내가 눈물이 마르도록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더 안전해. 당신은 뭘 그렇게 걱정해?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집 벽에 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친절한 옆집 언니가 내게 우연히 녹음 파일 하나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녹음 파일을 들은 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바로 딸을 안고 그 집을 나왔다.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운명의 그날 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6월의 마지막 주, 바람 한 점 없이 후텁지근한 밤이었다. 6살 난 내 딸. 소희는 따뜻한 노란색 수면 등 불빛이 가득한 방 안에서 두 볼이 발그레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딸아이의 방문을 닫으며 가슴속에 퍼지는 달콤한 평온함을 느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미소를 지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나의 가장 큰 성과는 이 작은 생명과 내가 단단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안정된 미래였다. 그날 밤은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내년에 있을 달에 영국 여름 캠프 보증금을 송금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열었다.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이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며 화면 위로 손가락을 움직일 때 내 심장은 기쁨으로 살짝 두근거렸다. 하지만 계좌의 메인 화면이 나타났을 때 내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난 몇 년간 아끼고 모아 5억 원이 넘어야 할 계좌에 동그라미만 가득한 숫자 0이 찍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다. 앱을 껐다가 다시 로그인했지만 잔인한 숫자 0은 그대로였다. 밖은 여전히 무더웠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5억 원.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썼던 나의 밤들. 남편의 잦은 출장. 급하게 때웠던 수많은 끼니. 사고 싶어도 참았던 옷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다. 그것은 내 딸의 미래였다. 나는 방에서 뛰쳐나와 남편을 찾았다. 남편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문 채 TV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창백해진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 나오는 나를 보며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귀신이라도 봤어? 소희 자고 있잖아. 나는 그의 태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남편 얼굴 앞에 스마트폰을 내밀며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씨,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요? 우리 돈 5억 원이 왜 한 푼도 없어요? 지훈은 스마트폰 화면을 흘깃 보더니 다시 아무렇지 않게 TV로 시선을 돌리며 담배를 길게 빨았다. 마치 내가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한 봉지에 대해 묻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희뿌연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거 내가 인출해서 어머니 드렸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가 웅웅거렸다.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나는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뭐라고요? 어머님을 드렸다고요? 왜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지우는 그제야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거리감과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잠시 맡아주시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소란이야. 은행에 넣어두면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 절차만 복잡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소희 할머니인데 설마 손녀 돈을 떼먹기라도 하겠어? 당신은 항상 너무 앞서 나가.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그의 말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 평생 시장에서 몇만 원짜리 장만 보시던 분이 집에 현금 5억 원을 두는 게 어느 부분이 안전하다는 말인가.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 내가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남자가 지독히도 낯설게 느껴졌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돈은 우리 둘이 피땀 흘려 번 돈이고 우리 딸의 미래예요. 당신 멋대로 결정할 권리 없어요.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해요. 지우는 벌떡 일어섰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덮으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짜증을 넘어선 명령이었다. 내가 말했잖아. 더 이상 묻지 마. 이 일은 내가 결정했으니 당신은 아내답게 그냥 따라. 여자가 돈 문제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 이 집 가장은 아직 나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차가운 거실에 나 혼자 망연자실 서 있었다. TV 속 야구 해설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귀에는 가장이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다. 가장. 어떤 가장이 가족의 예금을 몰래 전부 인출해서 아내와 자식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몰고도 제대로 된 설명 한마디 없는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제 차가운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겉으로는 항상 온화하고 자식과 손주를 아끼는 척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나만이 그 부드러운 모습 뒤에 숨겨진 숨 막히는 통제욕을 알고 있었다. 그분은 작은 TV를 사는 일부터 차를 바꾸는 큰일까지 항상 우리의 모든 재정적 결정에 교묘하게 끼어드셨다. 번번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지우는 언제나 그 말에 꼼짝 못했다. 나는 여러 번 참고 또 참았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않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5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전 재산이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맡아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분명 그 뒤에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을 터였다. 나는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선영 언니를 떠올렸다. 나보다 몇 살 위인 그녀는 혼자 살았고 말이 거의 없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온화하게 웃어주곤 했다. 최근 들어 그녀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다가 그만두는 것 같기도 했다. 그때는 그저 그녀에게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눈빛이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조기 경보였을 줄이야.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최악의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독사처럼 불길한 생각들이 마음속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남편은 왜 갑자기 변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시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돈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과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밤새 소파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어수선한 거실을 비췄지만 소름 끼치게 차가운 공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다. 그는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은 채 마치 어젯밤에 끔찍한 언쟁은 없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사과 한마디, 걱정 한마디 없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침 안 차렸어? 나 회의 늦겠는데. 나는 10년간 함께 살아온 그 남자를 보며 마음이 지독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는 초췌하고 영혼 없는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김하윤, 소희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돼. 강해져야 해. 찬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지우는
이미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식은 빵을 급하게 씹고 있었다. 그는 나를 흘끗 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장 봐서 제대로 저녁 준비해. 어머니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그가 내게 설명해 주거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건넬 것이라는 내 마음속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그는 대결을 선택했고 어머니의 편에 서서 나를 이 집의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날 회사에서 나는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눈앞에서 춤을 췄다. 나는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답장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으며 침묵으로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10년 전의 내가 아니었다. 사랑 때문에 모든 불합리함을 참고 견뎠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엄마였고 내 아이의 미래를 건드리는 것은 나의 마지막 한계선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다. 퇴근길 무거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서 멈췄을 때 우연히 맞은편에 사는 이웃 선영 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차를 빼려다 나를 보고는 멈칫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예전의 그 안타까운 눈빛을 다시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다. 하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진 표정일 거란 걸 알았다. 괜찮아요, 언니.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선영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누가 들을세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 씨, 눈으로 본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닐 수 있지만 귀로 들은 것은 틀리기 어려워요.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서둘러 차를 몰고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귀로 들은 것은 틀리기 어렵다. 선영 언니의 말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무엇을 들었던 걸까? 집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나를 보자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는 가식적으로만 보였다. 아가, 왔구나.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어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자. 일하고 와서 피곤하겠다. 그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예전이라면 감동했을 그 말에 지금은 소름이 돋을 뿐이었다. 나는 부엌과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며 그녀가 누구의 돈으로 이 모든 것을 샀을까 생각했다. 지훈도 막 도착했다. 그는 180도 태도를 바꿔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 아내 정말 대단하죠? 회사 일도 완벽하게 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예쁜 아내가 차려주는 맛있는 저녁이 있으니 전 정말 복받은 놈이에요. 박 여사는 눈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내한테 잘해야지. 우리 하윤이가 고생이 많다. 자, 둘 다 어서 앉아. 내가 반찬 집어줄게. 그날 저녁 식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행복한 가족 연극을 펼쳤다. 고부 관계는 화목했고 부부는 사랑이 넘쳤다. 그들은 내게 반찬을 집어주고 회사 일을 물었지만 나는 역겨움만 느꼈다. 나는 기계처럼 밥을 씹으며 쓴맛 나는 밥알을 억지로 삼켰다. 머릿속에는 오직 왜라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식사 후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등 뒤에 서서 나지막하지만
바늘처럼 찌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돈 문제 때문에 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 안다. 하지만 지훈이는 장남이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걔가 번 돈으로 엄마인 나나 자기 동생을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란다. 너는 아내로서 남편을 지지하고 도와야지. 너무 따지고 들면 복 나간다. 나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 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 부부의 예금이고 소위 학비예요. 지훈 씨가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갔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알지, 알아. 하지만 내 시동생 재성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단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집안을 일으키고 이 늙은 어미 노후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 지훈이가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거절을 못한 거야. 나도 그냥 잠시 맡아주는 것뿐이야. 재성이 사업이 잘 되면 바로 너희에게 돌려줄게. 내가 약속한다. 또 시동생, 또 그 영원한 핑계. 하지만 이번엔 몇백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여자의 직감은 이 서툰 거짓말 뒤에 더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지금 그녀와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그 커튼을 걷어내야만 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선영 언니예요. 아파트 1층 로비로 내려와요. 줄게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선영 언니가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비밀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집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벽에 걸린 전자시계의 희미한 불빛만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을 맨발로 소리 없이 걸었다. 지훈이 깰까봐 두려웠다. 그가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을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충동보다 크지 않았다. 아파트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경비 아저씨만 초소에서 졸고 계셨다. 선영 언니는 큰 나무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렸지만 걱정 가득한 눈빛은 선명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가볍게 손짓했고 나는 다가갔다. 긴장감에 목이 바싹 말랐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내가 조용히 물었다. 선영 언니는 말을 아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차갑고 작은 USB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받아요. 집에 가서 들어보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마치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듯 힘주어 말했다. 하윤 씨, 집안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강해져야 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서둘러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은 금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안에 든 USB를 꼭 쥔 채 서 있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쥔 것 같았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선영 언니가 이토록 비밀스럽고 불안하게 행동해야만 했을까? 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제목 없는 녹음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심호흡을 한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물 따르는 소리 같은 잡음만 들리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라. 5억은 내가 잘 가지고 있다.
하윤이가 물어보면 그냥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해. 아니면 재성이 사업 때문에 그런 거라고 둘러대. 여자들은 가족 얘기하면 마음 약해져서 금방 수긍하니까 심장이 슛는 것 같았다. 그랬다. 그들은 미리 입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목소리는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하윤이도 제 아내고 소희 엄마인데 이렇게 돈을 전부 가져가면 나중에 하윤이가 강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박 여사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강하게 나오긴 뭘 강하게 나와? 소희가 있는데 걔가 뭘 어쩌겠어? 기껏해야 며칠 삐치다 말겠지. 넌 그냥 강하게 나가.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지금 파주에 나온 그 금싸라기 땅 서로 사려고 난리야. 우리가 빨리 계약 안 하면 놓친다고. 내가 용안대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땅 기운이 아주 좋대. 차두면 3, 4년 안에 두세 배는 뛸 거야. 그때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소희 미래도 챙기고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하윤이 걔는 생각이 짧아서 은행에 돈만 넣어둘 줄 알지. 우리처럼 멀리 내다볼 줄 모른단 말이야. 땅? 무슨 땅? 나는 지훈이나 시어머니에게서 땅을 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해야만 했을까?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지훈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잖아요. 공동재산은 무슨...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네가 번 돈이 대부분이지. 걔가 얼마나 보탰다고. 넌 내 아들이고 내 돈은 곧 내 돈이야. 내가 내 돈으로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려주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 말 들어. 이 땅 사서 내 이름으로 해두자. 나중에 다 내 것이고 소희 것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지만 악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얌전히 말 잘 들으면 계속 살게 해주고 계속 고집부리고 분수를 모르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한 푼도 못 받고 제 발로 나가게 할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어. 헤드폰이 귀에서 떨어졌다.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진실이었다. 시동생 때문도 잠시 맡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나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자 음모였다. 그들은 나를 바보, 내 가족 안의 이방인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아파서,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였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잔인한 배신을 계획했다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말이 차갑고 악독하게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을까? 나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을까? 극심한 고통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인내하는 며느리 김아윤이 아니었다. 나는 벼랑 끝에 몰린 엄마였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 자식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암사자가 된다. 나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지금 눈물은 아무 소용없다.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침실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야 할까? 아니,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은 잡아뗄 것이고 우유부단한 지우는 또다시 어머니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계획이 필요했다. 나와 내 딸의 것을 되찾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이.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고 내 인생도 폭풍우가 몰아칠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녹음 파일을 여러 겹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숨긴 폴더에 복사했다. 이것이 나의 최후의 무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USB를 내게 건네준 선영 언니가 누구이며 왜 나를 도왔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비밀은 또 다른 비밀을 낳았고 나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동이 쉽다.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희미하게 비쳐왔지만 짙은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서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한 세기를 보낸 기분이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은 여전히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산산조각 난 실내 위에 새겨진 칼자국 같았다.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과 시어머니처럼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로는 작은 허점만 보여도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다. 나는 계획이 필요했고 그 계획의 첫 단계는 선영 언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왜 말수도 적고 교류도 거의 없던 이웃이 이런 엄청난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도왔을까? 단순한 친절함 이상의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묻지 않기로 했다. 그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나는 중요한 조력자를 잃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섬세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으며 손님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매주 주말마다 아주 이른 시간에 차를 몰고 어딘가로 나갔다가 해질녘에야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는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지훈에게는 소희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둘러댄 뒤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겼다.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선영 언니의 작은 흰색 차를 따라갔다. 그녀의 차는 도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나가 인근의 다른 도시로 향했다. 거의 2시간이 지난 후 그녀의 차는 한적한 언덕 위에 있는 공원묘지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가 이곳에 무슨 일로? 나는 차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우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선영 언니는 고요한 묘비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듯한 무덤 앞에서 멈춰섰다. 묘비에는 3년 전에 사망한 젊은 여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흰 국화한 다발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터져 나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어깨를 떨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무덤에 잠든 이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짊어진 거대한 상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선영 언니가 마침내 일어나 급히 눈물을 닦고 돌아설 때까지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내가 서 있는 곳을 스쳤다. 그녀는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다는 듯 멈칫했다. 나는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따라와서 죄송해요, 언니. 선영 언니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파트 로비에서처럼 겁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피로감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버렸으니 어쩔 수 없죠. 와서 향이라도 하나 피워줘요. 나는 무덤 가까이 다가갔다. 차가운 묘비에는 이은주라는 이름과 함께 향년 28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라는 작은 글귀가 있었다. 나는 향을 피우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가에 슬픔이 어려있는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내 동생이에요. 선영 언니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직감적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푸른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돌벤치에 앉았다. 선영 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동생 은주는 이 근처에 사는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남편도 외아들이었고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죠.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상냥하고 다정했지만 속은 지독하게 통제적이고 독단적이었어요. 그녀는 부부의 돈을 전부 관리하면서 항상 내가 너희 미래를 위해 맡아주는 거다라고 말했죠. 남편은 우유부단해서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했고요. 은주가 아이를 낳자 그녀의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한다, 돌보지 못한다며 비난하고 혹독한 산후조리를 강요했죠. 동생은 우울증으로 야위어 갔지만 그 집 식구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생을 그저 아이 낳는 기계, 무급 가사도우미로만 여겼어요. 여기까지 듣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은주 씨의 이야기가 내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선영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우리 부모님이 따로 챙겨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터졌어요. 그녀는 자기 아들을 시켜 동생을 속이게 했어요. 큰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라고요. 남편을 믿었던 동생은 모든 돈을 내줬어요. 그러자 그들은 돌변해서 돈도 못 버는 식충이라고 동생을 몰아붙였죠. 남편까지 합세해서요. 벼랑 끝에 몰린 동생은 아이를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구조됐지만 동생은, 선영 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제 알겠어요. 그 시어머니, 내가 망설이며 말하자 선영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 증오가 서렸다. 맞아요. 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그 시어머니가 바로 하윤 씨 시어머니, 박 여사예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인자하고 복스럽게만 보였던 박 여사가 과거에 그런 끔찍한 비극을 일으켰다니.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선영 언니가 우리 맞은편으로 이사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 여사 집안을 조용히 감시하며 그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기회였다. 지난 3년간 그 여자의 증거를 모아왔어요. 선영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 여자의 목표는 하윤 씨뿐만이 아니에요. 지훈 씨, 전에도 한 번 결혼했었어요. 그 여자도 박 여사에게 시달리다 못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죠. 그 아이는 나중에 사고로 죽었고요. 박 여사는 자신을 인자한 어머니로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한 여자예요. 내가 준 녹음 파일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녀가 파주에 있는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 돈으로 그 땅을 사고 이전 사람들처럼 당신을 내쫓을 계획인 거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가 첫 번째 희생양이 아니었다니. 나는 박 여사가 오래전부터 짜놓은 잔인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그리고 내 남편 지우는 단순히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죄악을 눈감아준 공범자였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선영 언니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내 눈에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렸다. 언니 동생의 비극이 반복되게 두지 않겠어요. 제 돈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희생된 모든 여성을 위해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우리가 공원 묘지를 떠날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선영 언니가 있었고 무엇보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이 잔인한 체스 게임을 끝낼 사람이 될 것이다. 공원 묘지에서 돌아온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고통과 두려움은 차가운 평정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늙은 여우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보다 더 정교한 덫을 놓아야만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구청지적과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시어머니의 고향인 파주시의 도로 변땅에 대한 계획 및 거래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지인이 부탁한 것이라고만 둘러댔다. 친구는 자신의 업무를 활용해 금방 정보를 찾아냈다. 선영 언니의 말대로 정말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금싸라기 땅이 있었다.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서류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매자 측에서 땅을 고르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의 동생 재성이었다. 박 여사의 거짓말이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재성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나는 친구가 보내준 모든 사진과 정보를 저장했다. 이것은 그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재정적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나는 빈손으로 운명에 내맡겨진 채 살 수 없었다. 나는 결혼 전에 모든 개인 재산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지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비상금이 있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나와 소희가 당분간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그것은 지금 나의 구명줄이었다. 또한 결혼 전 부모님이 혼수로 사주신 작은 오피스텔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살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었고 매달 월세는 내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다. 지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것을 용돈벌이 정도로 하찮게 여겼다. 바로 그 무시 덕분에 나는 완패를 면할 수 있었다. 나는 즉시 세입자에게 연락해 계약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상관없었다. 나와 딸을 위한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거처가 필요했다. 내가 조용히 탈출을 준비하는 동안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인자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를 극진히 보살폈다. 그녀가 다정할수록 나는 더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미소와 말이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일부러 돈, 미래,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자신하는 그녀는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내 계획은 말이다. 이 땅을 사서 3층짜리 멋진 상가 건물을 짓는 거야. 그리고 1층은 임대를 주는 거지.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으로도 온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어. 나중에 우리 소희 유학 갈 때도 걱정 없고. 그녀는 야망으로 가득 찬 눈을 빛내며 말했다. 나는 그저 감탄하는 척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정말 계획이 대단하세요. 지훈 씨가 왜 항상 어머니를 믿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흡족해하며 더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말을 녹음했다. 결전의 밤이 왔다. 그날 밤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지훈은 접대를 마치고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그는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죽은 듯이 잠들었다. 시어머니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미리 싸둔 2개의 여행 가방을 준비했다. 하나는 나와 소희의 옷, 다른 하나는 모든 중요한 서류가 담겨 있었다. 내 명의의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소희의 출생증명서, 내 재직증명서, 졸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 나는 곤히 잠든 소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가 뒤척이다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작은 우비를 입히고 품에 꼭 안았다. 떠나기 전 나는 우리 부부의 침실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잠든 지훈을 바라보았다. 10년의 사랑, 10년의 세월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으로 끝을 맺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기이할 정도로 텅 빈 느낌뿐이었다. 나는 화장대 위에 미리 써둔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USB 하나를 두었다.
선영 언니가 준 것이 아닌 다른 USB였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내 돈으로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음 파일만 들어 있었다. 나는 내가 침묵 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나는 딸을 안고 여행 가방을 끌며 쏟아지는 비를 뚫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천둥 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굴러가는 가방 바퀴 소리를 삼켜버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미리 청소해둔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떠나온 곳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내 소유였고 나와 딸의 안전한 피난처였다. 새 침대에 소희를 눕히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약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 황금세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집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평온하게 잠든 딸을 보며 다짐했다. 엄마가 다시는 누구도 널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설지만 익숙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고급 아파트의 강렬한 햇살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다. 소희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아이는 변화를 감지했겠지만 엄마가 곁에 있어서인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깨우지 않았다. 침대 옆에 앉아 천사 같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숨막히는 압박감도 불안한 두려움도 없었다.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이었고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스마트폰을 열자 지훈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읽지 않고 훑어보기만 했다. 그가 미친 듯이 나를 찾고 있을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응답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게도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공황 상태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일어나 오피스텔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아직은 꼭 필요한 가구들만 있어 썰렁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더 이상 사치품에 얽매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꾸민 공간에서 살 필요도 없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가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푸른 하늘과 맞은편 공원의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변호사와 연락해야 했다. 이 싸움은 감정만으로 할 수 없었다. 법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에게는 지훈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증거와 그들 모자의 음모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큰 이점이었다. 둘째, 소희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했다. 이 근처 학교로 전학 신청을 해야 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일에 치여 소홀했던 날들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훈과 시어머니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식과 시간에 정오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지훈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다른 번호를 사용한 것이리라. 나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하윤아,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언제까지 이렇게 소란 피울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통제 불능 상태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 어디가 내 집이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운 곳 말인가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비웃었다.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것만 들으면 돼요. 나는 컴퓨터에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스마트폰을 스피커에 가져다 댔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계속 고집부리고 분수를 모르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나는 그에게 딱 그 부분만 들려주고는 꺼버렸다.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조로 바뀌었다. 하윤아, 내 설명 좀 들어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요? 나는 비꼬는 투로 되물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줄 수 있나요? 당장 5억 원을 내 계좌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와 소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우는 다시 침묵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알았다. 그는 우물쭈물했다. 돈은 어머니가 땅 계약금으로 이미 지불해서 지금 뺄 수가 없어. 하윤아, 시간 좀 줘.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보상해 줄게. 당신 약속은 이제 아무 가치 없어요, 지훈 씨. 나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혼 서류는 책상 위에 뒀어요. 서명하세요. 재산 문제는 법원에서 봅시다.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 또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한 양이 아니었다. 나는 무기를 손에 쥐었고 나와 내 딸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 나는 소희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갔다. 아이는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 같았다. 아이를 보며 나는 더욱 굳게 결심했다. 누구도 내 아이의 이 미소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두 모녀가 놀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이번에는 어떤 연극을 펼칠지 듣고 싶었다. 내 예상과 달리 그녀는 욕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아가, 어디 있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렴. 지훈이가 집에 와서 물건을 부수고 죽겠다고 난리야. 무서워 죽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돈은 다 돌려줄게. 우리 가족 그냥 평온하게만 살자. 응? 그녀는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 한 방울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악독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자라면 나를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고육지책 연극을 하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일 것이다. 이제 연기는 그만하셔도 돼요, 어머니.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드님이 무사하길 바라시면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세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 박 여사는 말을 잃었다. 울음소리도 파섰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네가 어떻게? 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은주 언니 일도요. 나는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니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나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 죄악과 심판 사이의 싸움이었다. 박 여사와의 통화 후 나는 잠시나마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은주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얻게 된 히든카드였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녀가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던 죄악이자
과거의 유령이었다. 나는 그녀가 당분간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 덕분에 나는 두 모녀의 삶을 재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새 오피스텔에서의 첫 며칠은 지난 10년간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 더 이상 숨막히는 식사도 가시 돋친 말도 감시당하는 느낌도 없었다. 나와 소희는 함께 집을 청소하고 마트에 가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딸아이도 엄마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듯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하고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다. 밤에는 두 모녀가 작은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다. 내가 동화책을 읽어주자 아이는 내 품으로 파고들며 속삭였다. 엄마랑 여기 있는 거 좋아.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6살 난 내 아이도 그 집의 불안함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친구의 소개로 평판 좋은 법무법인에 연락했다. 담당 변호사는 예리하고 강인한 인상의 여성인 김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 전체를 경청했다. 내가 가진 증거들, 녹음 파일, 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훈이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내가 미리 복사해둔 은행 거래 내역을 검토했다. 김 변호사는 공감 어린 눈빛이면서도 매우 전문적인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 씨, 이 증거들을 수집하신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우 유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훈 씨는 고액의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혼인 및 가족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위는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과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분석을 듣고 나니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법이 내 편에 서 있었다. 그 사이 지훈과 그의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며칠간의 침묵 후 그들은 소셜미디어와 지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다. 지훈은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남편과 자식을 버렸다는 식의 감성적인 글을 올렸다. 그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련의 남편, 헌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다. 박 여사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 때문에 집을 나가 남편과 자식을 버린 폐륜적인 며느리라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여론의 압박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려 했다. 친정 부모님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친척과 이웃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나를 비난했다. 딸을 믿는 부모님도 주변의 압박에 마음고생을 하셨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자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하윤아, 무슨 일이든 아빠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긴 내 집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친정으로 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분들이 걱정하시거나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께 이혼 서류를 보여드리고 녹음 파일 전체를 들려드렸다. 평생 교직에 계시며 엄격했지만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3개 내리치셨다. 찻잔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괘씸한 것들,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해? 어머니는 나를 껴안고 흐느끼셨다. 세상에, 내 딸,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왜 진작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어머니를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저 아주 강해요. 그냥 아빠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멈춰서서 나를 보셨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네가 옳다. 그런 집안과는 살 수 없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아빠 엄마가 지지한다. 필요하다면 내가 법정에 가서 증언해 주마. 부모님의 지지는 내게 가장 큰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려도 나에게는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소희를 데리러 가는 길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내 앞을 막아섰다. 지훈의 차였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야위고 눈 밑은 쳇했다. 그는 내 차 문을 막아서며 애원했다. 하윤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나는 길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차를 갓길에 세웠다. 지훈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윤아,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잘못했다고 하셔. 네가 욕을 하든 때리든 다 맞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소희한테는 아빠 엄마가 다 필요하잖아.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소희한테는 책임감 있는 아빠가 필요해요. 악행에 동조하는 유약한 아빠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요. 정말 뉘우치신다면 5억 원을 제 통장으로 돌려놓으라고 그때 다시 얘기하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돈은 이미 다 지불했어. 지금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다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해. 액수가 너무 커. 그럼 더 할 말 없네요.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차에 타려 했다. 내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지훈은 갑자기 돌변했다. 그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너도 적당히 해. 그깟 녹음 파일 몇 개 가졌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똑똑히 들어.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소희는 내 딸이고 우리 어머니 손녀야. 어디 데리고 갈 생각 꿈도 꾸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녹음 파일이 그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열어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파일이었다. 그것은 박 여사와 시동생 재성이의 대화였다. 박 여사는 재성이에게 공사를 꼼꼼히 감독하라고 지시하며 말했다. 빨리빨리 진행해. 이 건물 다 지으면 절반은 내 이름으로 해줄게. 내 형수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녹음 파일 속에서 지훈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 그래도 하윤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시집 왔으면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지. 넌 그냥 엄마 말만 들어. 나중엔 편하게 살게 될 테니까.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내가 이런 증거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문을 닫고 창문을 내리며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어머니한테 전해요. 이 게임은 그분이 졌다고 법정에서 봅시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훈은 거리 한가운데서 완전한 붕괴와 공황 상태에 빠진 채 홀로 남겨졌다. 그날 거리에서의 짧은 대치 이후 본격적인 법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지훈과 박 여사에게 발송되었다. 나는 그들이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 예상대로 그들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비열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 여사는 소희의 유치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유치원 정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다른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집을 나가고 아이를 방치했으며 이제는 할머니에게서 손녀까지 빼앗으려 하는 비정한 엄마라고 하소연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선생님들도 난처해하며 내게 전화를 걸어 가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그곳으로 달려가 그녀와 싸울 수는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스캔들을 만들어 나를 모든 사람의 눈에 폐륜적인 며느리, 나쁜 엄마로 만드는 것.
나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김 변호사는 박 여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 및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를 받은 후 박 여사는 더 이상 유치원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공격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옛 이웃들과 지훈의 동료들에게 내가 외도를 했으며 남편 회사의 큰돈을 횡령해 내연남과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지훈의 회사에 있던 내 옛 동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경멸적인 어조로 직접 사실이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마치 독이 든 치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얼굴과 부모님의 믿음,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선영 언니가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많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팥죽 한 그릇, 닭백숙 한 그릇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그녀의 말없는 관심은 수만 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선영 언니가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앨범을 펼쳐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동생 은주 씨가 한 남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은주 전 남편이에요. 선영 언니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박 여사가 포함된 가족 사진이었다. 여기서 또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박 여사 옆에서 은주 씨의 남편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 남편, 지훈이었다. 그들은 사촌지간이에요. 선영 언니가 씁쓸하게 말했다. 박 여사와 은주 시어머니가 친자매거든요. 옛날에 박 여사가 직접 내 동생을 중매했어요. 그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고 아들이 착하다고 했죠. 그런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니. 박 여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선영 언니 가족의 비극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었다. 선영 언니는 말을 이었다. 은주가 죽은 후 그 집안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동생이 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었다고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죠. 돈으로 입막음도 했고요. 전 남편은 반년 만에 재혼했고 은주가 낳은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조카를 다시 찾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는 소희와 함께 밖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저 아이가 은주 딸 안나예요. 제가 입양했어요. 내가 하윤 씨 옆집으로 이사 온 건 언젠가 박 여사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녀의 희생양이 되는 여성이 없기를 바랐고요. 나는 선영 언니와 안나를 번갈아 보았다. 가슴속에서 존경심과 연민이 차올랐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의 도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조용히 추구해온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이제 언니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선영 언니의 이야기로 힘을 얻은 나는 더욱 굳게 결심했다. 나와 변호사는 박 여사의 과거, 그리고 의문스럽게 아이를 잃었던 지훈의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옛 이웃들과 사건을 알았던 사람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하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선영 언니가 설득하자 몇몇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다. 인자함에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여성의 모습이 점차 뚜렷해졌다. 파고들수록 나는 경악했다.
그녀는 며느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기 친손자의 죽음까지 초래했다. 지훈의 첫 번째 아내는 박 여사에게 시달리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집을 나갔고 어린 아들은 할머니와 남게 되었다. 얼마 후 아이는 다락방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박 여사는 사고였다고 말했지만 이웃들은 그날 그녀가 아이를 심하게 질책하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수군거렸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증언들은 내 마음에 끔찍한 의심을 심었다. 이 여자는 과연 인간인가?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너무나 교묘하고 잔인하게 감춰진 악과의 전쟁이었다. 박 여사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나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은주 씨, 지훈의 불행했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무고한 희생양이 된 아이들을 위한 정의의 싸움이었다. 나와 김 변호사는 전략을 수정했다. 우리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박 여사를 조직적인 사기, 재산 편취, 그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정신적 압박 행위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증인들의 진술서가 첨부된 새로운 고소장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법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지훈뿐만 아니라 진짜 주모자인 박 여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 소식은 금세 그들 모자의 귀에 들어갔다. 그들은 공포에 떨기보다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과거의 죄악이 드러나면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더러운 반격을 시작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지시 아래 흥신소를 고용했다. 그들은 24시간 나를 감시하며 내 모든 활동을 몰래 촬영했다. 그들은 나를 폄하할 어떤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심리적 조언을 얻기 위해 가끔 만나던 오랜 대학 남자 동창이 있었다. 그들은 즉시 그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내가 예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내 연남을 따라 집을 나갔으며 소송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연극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들은 악의적인 설명과 함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사진들을 내 직장, 딸의 학교, 심지어 친정집까지 보냈다. 내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어딜 가나 꼬치꼬치 캐묻는 시선과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했다. 동료들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소위 유치원의 몇몇 학부모는 문제가 있는 엄마와 자기 아이들을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측에 건의하기까지 했다. 이 공격은 너무나 악랄했다. 내 명예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딸을 믿었던 부모님조차 친척과 이웃들의 입방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머니는 야위어 가셨고 아버지는 늘 침묵 속에 잠겨 계셨다. 이 시기가 내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기진맥진했고 무력감과 고독을 느꼈다. 어떤 밤에는 딸을 껴안고 울며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 전체의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문했다. 내가 거의 무너질 뻔했을 때 김 변호사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내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놓았다. 하윤 씨,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들이 더 더럽게 나올수록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고용한 흥신소를 알아냈고 판세를 뒤집을 방법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탐정을 역으로 조사했다. 알고 보니 그 역시 깨끗한 인물이 아니었고 불법적인 일에 많이 연루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그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전 직원을 접촉했다. 그 직원은 우리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훈과 박 여사 그리고 탐정 사이에 오간 대화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원본 사진과 영상 전부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 안에는 나를 모함하기 위해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고 연출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쥔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이 싸움에서는 친절함이나 동정심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렴치한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했다. 법원의 선영 언니와 과거의 다른 증인들을 공식적으로 소환하여 은주 씨와 지훈의 첫 번째 아내의 비극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선영 언니는 모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통제당하고 남편에게 속았던 순간부터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과 함께 제출된 진료 기록, 은주 씨가 남긴 일기장 등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관련인으로 소환된 박 여사는 아프다는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부재는 모든 의심을 그녀에게로 향하게 했다. 증인 신문 이후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다. 정보가 널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외도 소문은 잠잠해졌고 대신 내 전남편 가족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지훈은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 끔찍한 과거를 가진 어머니와 추문으로 가득한 가족을 둔 남자와 협력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것이 붕괴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쌓아 올린 완벽한 가면을 한 겹씩 벗겨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또 어떤 수법을 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느낌은 어두운 터널을 걷다가 저 멀리 희미한 빛을 발견했을 때와 같다. 아직 출구는 아니지만 그것은 희망과 계속 나아갈 힘을 준다. 충격적인 증인 신문 이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공격하던 입장이었던 박 여사 모자는 이제 수세에 몰려 방어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교활함을 너무 얕보았다. 그들은 항복하는 대신 더욱 교묘하고 악독한 계획으로 전환했다.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인 내 딸 소희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치원에 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법적으로는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법원에 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손녀가 너무 보고 싶고 외가의 사랑만 받고 자랄까봐 걱정되어 만나서 보살필 수 있게 해달라는 애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인도적인 요청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 뒤에 숨겨진 검은 음모를 알았다. 그들은 정말로 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다. 아이를 도구이자 인질로 삼아 나를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것뿐이었다. 나와 김 변호사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우리는 박 여사가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워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대 측은 그것이 손녀를 너무 사랑해서 저지른 돌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심 끝에 매주 주말 공공 키즈 카페에서 이 시간 동안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화해 결정을 내렸다.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만남이 나와 내 딸 모두에게 정신적 고문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면접 교섭권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첫 만남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다. 나는 소희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다. 아이는 처음에는 신나했지만 멀리서 할머니와 아빠를 보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였다. 지훈과 박 여사는 환한 얼굴로 달려왔다.
아이고, 내 강아지, 이리 와, 할미가 안아보자. 박 여사가 팔을 벌렸지만 소희는 겁에 질려 내 등 뒤로 숨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박 여사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어 나를 비난하듯 쳐다봤다. 이것 봐.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할머니랑 아빠를 보고도 괴물 보듯 하니? 애 머릿속에 뭘 집어넣은 거야?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이에게 몸을 숙였다. 소희야, 괜찮아.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 소희 보러 온 거야. 가서 인사하자. 하지만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의 만남은 재앙이었다. 그들은 아이와 놀아주지 않았다. 그저 이 시간 내내 아이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탓하기만 했다. 소희야, 엄마한테 집에 가자고 해야지. 우리 집에는 예쁜 방도 있고 장난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살아? 지훈이 말했다. 그래, 할미랑 같이 가자. 할미가 예쁜 옷 많이 사줄게. 네 엄마는 나쁜 엄마야. 너 사랑하지도 않아. 박 여사가 말을 보탰다. 나는 옆에 서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소리치고 싶은 것을 참았다. 그들은 내 아이의 순수한 영혼에 독을 주입하고 있었다. 그 만남 이후 소희는 말이 없어지고 자주 놀라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아이는 유치원에 가거나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들은 아이의 정신을 파괴하여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내가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을 뺏으려 했던 것이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행동해야만 했다. 김 변호사와 상의하자. 그녀는 지금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아이를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아이의 정신에 실질적인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다음 만남부터 나는 몰래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작은 단추형 카메라로 촬영했다. 예상대로 이후의 만남들도 고문과 같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희의 머릿속에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주입했다. 심지어 한 번은 박 여사가 몰래 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속삭였다.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배 아프다고 해. 엄마가 해준 밥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녹화했다. 지우는 더 교묘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남자를 따라 자식을 버린 사악한 계모가 나오는 동화를 계속해서 지연에 들려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향한 독화살이었다. 몇 주에 걸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우리는 그들의 면접 교섭권을 영구히 금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만남 이후 소희가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였다. 법원에서 내 긴급 신청을 심리하던 날, 지훈과 박 여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박 여사가 손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는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시퍼렇게 변했다. 판사는 그들을 엄중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행위라고 말했다. 마침내 법원은 내 요청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훈과 박 여사가 소희와 접촉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마지막 무기를 빼앗겼다. 더 이상 내 딸을 이용해 나를 상처 입힐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날 법원을 나오며 나는 소희를 품에 꼭 안았다. 이것이 중요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내 아이는 겪지 않아도 될 상처를 입었다. 나는 앞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 아이를 보호하고 그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화롭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면접 교섭권이 박탈된 후 박 여사 모자가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 실패는 그들을 더욱 분노하고 무모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둠 속의 길,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수단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익명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욕설과 모욕이었다. 점차 협박으로 바뀌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내 딸 혼자 학교 보내지 마. 네가 이길 것 같아? 꿈깨. 그 메시지들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소희의 안전이 두려웠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매일 내가 직접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항상 주위를 경계하며 나쁜 놈이 숨어 있을까봐 두려워했다. 정신적인 협박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내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더니 내 차의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롭게 찢겨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길을 걷고 있는데 낯선 젊은 남자가 탄 오토바이가 고의로 내 앞을 스치며 지나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저 나를 돌아보며 기분 나쁘게 웃더니 사라졌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경고였고 나를 공포에 떨게 하여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정신적 테러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현행범으로 잡지 못해 사건은 기록으로만 남았다. 내 삶은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었다.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친절한 이웃선영 언니마저 나를 걱정했다. 그녀는 모든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금 떠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게다가 소희의 삶을 더 이상 흔들고 싶지 않았다. 아이는 겨우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했는데 나 때문에 이곳저곳 도망 다니게 할 수는 없었다. 테러의 절정은 어느 주말 저녁에 일어났다. 나와 소희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보니 배달원 복장을 한 남자가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케이크를 주문한 적은 없었지만 친구가 보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문을 열었다. 내가 문을 살짝 연 순간 옆에 숨어있던 2명의 거구의 남자가 들이닥쳐 내 입을 막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한 놈이 나를 꽉 누르고 다른 놈은 침실로 뛰어 들어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며 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방에 있던 소희가 소란을 듣고 뛰쳐나왔다. 그 광경을 본 아이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침실로 들어갔던 놈이 내 노트북과 책상 위에 서류 몇 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챙겼어. 가자. 떠나기 전 나를 누르고 있던 놈이 몸을 숙여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똑똑하면 소송 취하해.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나와 딸만 남겨둔 채 나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떨고 있었다. 그들은 돈이나 귀금속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내 노트북과 서류 뭉치만 가져갔다. 나는 즉시 그들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노트북 안에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 즉 녹음 파일, 영상,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를 법정에서 빈손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김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작성했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희망은 희박했다. 나는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나와 선영 언니, 그리고 증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김 변호사가 바로 달려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하윤 씨, 진정하세요.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들 다른 곳에 백업해 두셨나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가 문득 떠올랐다. 네, 있어요.
전부 외장하드에 백업해서 친정집에 맡겨뒀어요. 김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윤 씨, 이번 그들의 행위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민사 사건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주거 침입 및 강도 행위입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에 형사 사건으로 고소할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희망을 찾았다. 그렇다.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들이 더 잔인해질수록 나는 더 강해져야 했다. 그들은 정의의 불꽃을 끄려 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그 불꽃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새벽은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도리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올 것이었다. 우리 집에서 벌어진 대담한 강도 사건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 되어 사건을 단순한 민사 분쟁에서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전환시켰다.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내 진술과 간접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은 신속하게 용의자들의 범위를 좁혔다. 그리고 예상대로 모든 흔적은 지훈과 박 여사를 향했다. 그들이 주모자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들이라는 점이 그들을 제1의 용의자로 만들었다.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번에는 민사법원에서의 화해가 아닌 경찰서에서의 강도 높은 신문이었다. 노련한 수사관들 앞에서 그들 모자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약한 성격의 지우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모순된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났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늙은 여우였다.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내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다. 바로 그들이 나를 비방하기 위해 고용했던 흥신소 탐정이었다. 예리한 김 변호사는 그가 사건을 해결할 열쇠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탐정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버텼지만 김 변호사가 그의 다른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만약 솔직하게 협조하면 처벌을 감경받도록 돕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탐정 박 실장이라는 자는 결국 돈만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박 여사 모자가 곧 무너질 것이고 그들을 계속 감싸주는 것은 자신마저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들과 함께 망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박 실장은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훈과 박 여사에게 고용되어 나를 모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알고 보니 그는 나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박 여사가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그 통화에서 그녀는 김하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한다고 논의했다. 그녀는 말했다. 알아서 겁만 줘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어. 필요한 건 다 챙겨오고 근데 애는 다치게 하지 마. 그래도 내 손녀니까. 이 통화 내용과 박 실장의 증언은 강도 사건의 주모자로서 박 여사의 역할을 폭로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잿빛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자의 맨 얼굴만 남았다. 동시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들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들이 불법 도박 및 사채업과 연관된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지훈의 동생 재성이었다. 알고 보니 재성이는 박 여사가 꾸며낸 것처럼 사업 자금이 필요한 젊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채 어둠의 세계에 깊이 발을 들인 자였다. 박 여사가 내게서 빼앗은 5억 원 전액은 땅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한 막내 아들의 도박 빚을 갚고 그의 도박 자금을 대주기 위한 것이었다. 땅 매입은 자금의 흐름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재성이의 도박 자금을 계속해서 마련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겸한 연극에 불과했다. 박 여사는 병적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맹목적인 마음에 큰아들 가족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며느리를 짓밟으며 죄 많은 막내 아들을 감싸고 지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이 진실은 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어머니와 항상 감싸주었던 동생이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을 희생시키고 아내와 자식을 배신했다. 그 모든 것이 동생의 도박과 사기 음모를 위한 것이었다니. 그는 신문실에서 고통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법의 포위망은 좁혀졌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 여사, 지훈, 그리고 재성. 세모자는 나란히 감옥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들 뒤에는 폐허와 함께 맹목적인 사랑과 끝없는 탐욕이 부른 값비싼 교훈만이 남았다. 나는 이 소식을 소희와 함께 집에서 들었다. 통쾌하거나 기쁘지 않았다. 마음속은 텅 비었고 깊은 피로감만 느껴졌다. 전쟁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로 인해 남은 상처들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소희가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피고인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딸을 외가에 맡기고 선영 언니의 사무실로 향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말없이 결과만을 기다렸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판결은 신속하고 예상대로 내려졌다. 사기, 명예훼손, 강도교사 등 수많은 죄목의 주모자였던 박 여사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훈의 동생 재성이도 도박과 불법 사채, 강도 공무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훈은 비록 주모자는 아니었지만 공범, 범인은닉, 공동재산 처분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판결이 선고될 때 박 여사는 실신했고 지훈은 메쑥한 얼굴에 눈물만 흘리며 망연자실 서 있었다고 전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들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다.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볍게 웃었다. 천만에요. 하윤 씨. 이건 정의의 승리이자 하윤 씨의 승리입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햇살이 아름다웠다. 나는 조용히 곁에 앉아 눈시울이 붉어진 선영 언니를 돌아보았다. 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선영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끝났어. 은주야, 보고 있니? 나는 언니를 안았다. 서로 다른 운명을 가졌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했던 우리 두 여자는 함께 이 길의 끝에 도달했다. 박 여사의 처벌이 언니의 동생을 되돌릴 수도 내 마음의 흉터를 지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공정을 가져왔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녀의 악행을 막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는 지훈의 재산 은닉 및 심각한 손해 유발 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내가 모든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받았다. 5억 원은 재성이의 도박 빚과 각종 불법 비용을 제외한 일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회수되었다. 전액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내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고급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또한 소희가 이웃 모두가 우리 가족의 비극을 아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집을 판 돈과 회수한 돈으로 마당이 있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샀다. 딸아이가 햇살 아래서 뛰어놀고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었다. 이사 가기 전 교도소에 있는 지훈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버리려다 결국 열어보았다. 편지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고뇌와 후회를 길게 적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유약했고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에 휘둘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나와 소희에게 사과하며 언젠가 멀리서라도 딸을 볼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편지를 다 읽고도 나는 울거나 통쾌해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운 슬픔만이 느껴졌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것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작은 가족을 지킬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란 없었고 모든 실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편지를 접어 한쪽에 두었다. 답장하지는 않겠지만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마 언젠가 소희가 자라면 이 편지를 보여줄 것이다. 아빠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사하는 날 선영 언니와 안나가 와서 도와주었다. 은주의 딸 안나는 이제 명랑하고 활발한 소녀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소희와 함께 즐겁게 놀았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아이들을 보며 나는 운명의 기묘한 연결을 느꼈다. 어쩌면 이전 세대의 비극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자매가 되도록 아이들을 한데 모아준 것일지도 모른다. 선영 언니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와 소희를 위한 새로운 삶이에요. 그럼 언니는요? 내가 물었다. 선영 언니는 두 아이가 놀고 있는 햇살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남은 인생 동안 안나를 잘 돌봐서 엄마가 겪었던 아픔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키울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다. 전쟁은 정말로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며 먼저 떠난 이들의 몫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더 이상 거짓과 증오의 어두운 색이 아닌 평화와 희망의 밝은 색으로 쓰인 페이지였다. 내가 산 예쁜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침이면 도시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 대신 정원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대문 앞에는 부겐빌레아 덩굴을 심었다. 활짝 핀 꽃들이 마치 내 딸의 미소 같았다. 작은 땅에는 유기농 채소밭도 만들었다. 매일 퇴근 후 두 모녀는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았다. 흙투성이가 된 채 작은 당근을 뽑으며 즐거워하는 소희를 볼 때면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내 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 미디어 회사를 그만두었다. 내 경험과 남은 자본으로 친구와 함께 어린이 이벤트 전문 회사를 차렸다. 일은 바빴지만 기쁨과 주도성을 주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나는 열정으로 일했고 특히 여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 회사는 점차 안정되고 명성을 얻었다. 예전처럼 부유하지도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느꼈다.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았고 영혼의 자유와 평온함이 있었다. 소희는 많이 자랐다. 심리적 충격 이후 나는 아이를 꾸준히 상담 치료에 데려갔다. 나의 극진한 보살핌과 전문가들의 도움, 그리고 평화로운 환경 덕분에 아이는 점차 회복되었다. 더 이상 악몽을 꾸거나 놀라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순수하고 쾌활한 소녀로 돌아왔지만 또래보다 조금 더 깊고 이해심 많은 아이가 되었다. 소희는 선영 언니의 딸 안나와 매우 친했다. 주말마다 두 아이는 꼭 붙어 다녔다. 선영 언니도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짜 자매가 되었다. 가끔 전 남편 가족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일부러 찾아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아이러니한 장치 때문이었다. 한 번은 소희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치과 검진을 받으러 갔다. 기다리던 중 한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깡마른 여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돌아섰을 때야 알았다. 지훈이었다. 그 역시 야위고 검게 탔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씁쓸함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마 조기 출소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려 소희를 품에 안았다. 그들이 우리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를 헤집고 싶지 않아서였다. 희미하게 박 여사의 불평 소리가 들렸다. 왜 의사한테 더 좋은 약 달라고 안 했어? 이 약은 먹어도 소용이 없잖아. 지훈이 한숨을 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더 좋은 약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공장에서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어머니 삼시세끼 챙겨드리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들은 사라졌고 내 마음속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았다. 통쾌함이 아닌 인생의 인과응보에 대한 씁쓸함이었다. 또 다른 한 번은 아버지가 고향에 다녀오신 후 이야기해 주셨다. 고향에서 지훈의 동생 재성이를 만났다고 했다. 그는 출소 후 예전에 철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동네에서 자비를 하며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어르신, 하윤이 누나에게 제 사과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셨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선함의 가치를 깨닫는 법이다. 나는 그저 침묵했다. 그 사과가 진심일지는 몰라도 너무 늦었다. 그것은 상처를 지울 수도 깨진 것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사람을 믿었던 나의 순진함을 용서하고 문제를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을 용서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용서였다. 내 삶은 이제 잔잔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 가끔 딸에게 아빠의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슬픔의 낮은 음이 깔리기도 하지만 아이의 웃음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밝은 멜로디가 금세 그 자리를 채운다. 나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 서두르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는 자립적인 독신 여성의 삶을 즐기고 있다. 지금 나에게 행복은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영혼의 평온함, 딸의 매일의 미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것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무지개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소희는 이제 16살의 아름답고 착한 소녀가 되었다. 아이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깊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딸을 보며 내 마음은 행복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지난 10년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눈물과 웃음이 공존했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이벤트 회사는 이제 도시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다. 나는 안정적인 직업과 아이에게 최고의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 나는 더 이상 의존적이고 연약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독립적이고 강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이 되었다. 선영 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굳건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은주의 딸 안나도 예쁜 소녀로 성장했다. 소희와 안나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져 사춘기의 모든 비밀을 나누었다. 함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이것이 우리 세대의 상실과 아픔을 보상하기 위한
운명의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곤 했다. 지우는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 더 이상 애원이나 비참한 후회가 담긴 편지가 아니었다. 그는 작은 기계 공장에서의 일과 늙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탓할 뿐이라고. 그는 감히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언젠가 소희가 자신을 이해하고 너무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소희에게 읽어보게 했다. 아이는 오랫동안 말없이 읽었다. 며칠 후 지훈의 생일에 아이는 그의 주소를 물었다. 나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아이는 우체국에 가서 직접 아빠에게 카드를 보냈다. 많은 말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딸 소희가라는 글씨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아이 나름의 용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깊은 고뇌에 시달렸던 한 영혼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용서였다. 어느 주말 오후 내가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소희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책을 접고 딸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이는 맑고 진지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저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도 다 컸고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세요. 나는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에 놀랐다. 나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의 행복은 바로 너야.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곁에도 마음을 나누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더 이상 저 때문에 희생하지 마세요. 나는 딸을 품에 안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 딸이 정말로 다 컸구나. 그날 밤 나는 딸의 말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는 두 모녀의 삶에 익숙해졌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 소희의 말이 맞을 것이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행복은 희생이 아니라 완전함이다. 몇 달 후 회사 파티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를 도와주었던 오랜 대학 친구였다. 그는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으며 진실했다.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는 사이로 발전했다. 나는 몇 년간 차갑게 식어있던 내 심장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비판 없이 오직 공감과 존중으로 들어주었다. 그는 나의 강인함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소희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엄마, 전 엄마를 응원해요. 딸의 지지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이 나이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불같거나 충동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깊고 차분했으며 이해와 존중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내 삶은 이제 정말로 충만해졌다. 나는 착한 딸, 성공적인 직업, 곁에 있는 좋은 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평화를 가졌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더 이상 아픔이나 증오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인생이 내게 가르쳐준 귀중한 교훈만이 보일 뿐이다. 독립, 용기, 그리고 여성의 마음이 가진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에 대한 교훈 말이다.